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 개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능검 3회 중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한능검에서 개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헌, 현대사를 관통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이래로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4.19 직후였었던 의원내각제 개헌 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개헌 이 2번과 마지막 개헌이었었던 현재의 헌법 9차 개헌을 제외하고서 9번 중에서 무려 6번이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는 도구로서 개헌을 이용해왔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을 보시면요, 이승만이 2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발사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발췌개헌, 사사오입. 발사는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6.25하고 관련이 된다. 발췌개헌은 6.25 전쟁 중이었었던 52년, 사사오입은 6.25 끝나는 54년이 되겠습니다. 4.4.5.2 54년 이렇게 연결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4.4.5 개헌에 의해서 이승만은 어떻게 개헌을 하게 되냐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4년 임기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다행스럽게 죽기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박정희는 개헌을 총 3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제 당헌제 개헌을 1961년 쿠데타를 하고 나서 군정기간 63년 1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기간이었었던 62년에 대단 대통령제 단원제 개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네 아빠는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제 단원제로 개헌을 하고 두 번째가 삼성개헌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개헌이 되겠고요. 삼성개헌은 369, 369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삼성개헌은 69년이다. 그 다음에 악랄한 테러 독재를 하게 되는 유신헌법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왜 개테러 독재 헌법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바로 72년 헌법이 되겠고요. 이 유신헌법은 전두환헌법 80년에 의해서 전두환헌법에 의해서 대체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9차 마지막 개헌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차 개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제헌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배경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헌헌법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정부 수립 과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먼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내각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요? 헌법을 먼저 정해야지만이 그런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뭐가 뽑혀야 되는 거죠? 국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총선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선거였었던 50선거, 1948년 5월 10일 50선거가 있게 되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계속 불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남북에 있어서의 총선거가 아니라 남한만의 선거인 것이 바로 불행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제헌헌법의 탄생 과정에서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소의 연합국의 손에 의해서 해방이 주어진 측면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합의를 못하게 된다거나 합의를 했지만 그것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불행한 분단 상황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있어서는요,
모스크바 3상회담에 의해서 미소가 만나서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46년과 47년에 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새로 수립될 임시정부에 자기의 세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6년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다음 날짜를 잡지도 못하고 무기휴회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분단이 된다 그러면은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모두가 염려를 하고 있었을 때 딱 한 사람만 앞장서서 우리 분단합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되겠고요. 이승만이 빨갱이는 싫다, 우리끼리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단정 발언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반대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족 상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라도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사람들인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고요. 미국이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우리의 목적, 미군과 소련군이 두려운 이유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였는데 그거는 이미 됐고, 정부 수립까지 하면 좋겠지만 정부 수립을 하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미군과 소련군은 모두 철수하자, 양군 철수를 주장을 했는데, 이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왜 넘겼다고요? 미국이 유엔을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할 대로 결정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인구 비례가 중요하죠. 지금은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300만 정도 되는데, 해방 직후에 남한의 인구는 2천만, 북한의 인구는 1,000만이 됐었습니다. 2대1의 비율이라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고요. 유엔 총회의 결정은 남북한 총선거였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해서 선거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안 할 것인지 남한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바로 유엔 소총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북한이 거부한 상태에서 가능한 지역의 선거, 다시 말해서 남한만의 선거를 하라라는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0선거가 있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되자 4월 3일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4월 19일에 김구는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에 넘어가게 되는, 남북협상을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반대운동들이 있는 과정에서 50선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귀여운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었던 50총선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꼬마애가 있네요. 이 꼬마애 같은 경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5살 많아 봐요. 5살 정도가 됐었겠고요. 이 아이가 아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저씨 투표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 귀여운 사진이 있는데, 이 50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가 몇 명이었었냐면요, 북한 몫으로 100명을 놔두고요, 남한에서 200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 4.3 사건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2명을 뽑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시험에서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국회는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200명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198명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헌 국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제헌 국회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직 우리 자체의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이 선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군정이라든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 3가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심심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법률 3개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반민특위법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실현되지 않고요. 두 번째가 바로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다른 강의에서요. 그 다음에 기속재산 처리법까지 여기서 재헌국회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속재산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법도 최근에 한등법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남한사회의 경제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재벌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의 임기는 불과 2년밖에 아니었지만 재헌헌법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은 법률들, 중요한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꼭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재헌헌법에서 권력구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후에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 권력을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뜯어 고친 부분이 바로 권력구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에서는요, 권력구조에서 4 곱하기 2, 이게 가장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임기 4년에 2번까지, 그래서 8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랬고요.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요, 국회에서 선출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제가 있고요. 하나는 간선제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뽑으면 직선제가 되겠고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선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국회에서 뽑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있었습니다. 한등검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첫 번째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국회에서 뽑았다. 이거 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단원제 국회고요. 나중에 이제 4.19 직후에 의원내각제 정부, 장면 의원내각제 정부를 수립했을 때 상징적인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바로 상원, 하원,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민의원과 참여원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양원, 이 국회에서, 양원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개테러 독재였었던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너무 기네요. 그래서 통일주체까지만 쓰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전두환헌법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간선제로 뽑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도 간선제로 뽑은 거고, 전두환 뽑았을 때 대통령 선거인단도 간선제인데 뭐가 다르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1도 뽑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선제를 하는 방법은 3가지였었다. 일단 챙겨 놓으시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1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뽑혔고요. 임기는 1948년부터 4년이기 때문에 1952년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기고 가야 될 게, 재헌국회의 임기가 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0선거에 의해서 제1대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제2대 국회는 4년 후가 아니라 2년 후 1950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6.25 직전이 되는 거죠. 2대 국회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자기가 초대 대통령, 처음으로 나라를 만든 대통령, 따라서 국부여다, 그래서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줘, 이런 식에 있어서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발췌 개헌을 한다고 그랬죠. 발사,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헌국회에서 4 곱하기 2, 그 다음에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 5월 30일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회의원을 몇 명 뽑았냐면요, 210명, 이런 것까지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210명을 뽑았습니다. 왜 210명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200명이었잖아요, 정원이. 왜 10명이 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인구가 더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300명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에
210명을 뽑았는데요. 어떤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210명 중에서 이승만을 확실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33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자신이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헌법을 바꾸어야지만이 자기가 대통령을 더 해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이 되겠고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요.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된 전쟁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 53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 되겠습니다. 전쟁 중 어디가 임시 수도였나요? 바로 부산이 되겠고요. 이승만은 이 전쟁에서 북한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운다고요? 야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뭐를 올리냐면요. 대통령 직선제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이걸 거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국회에서는 뭐를 주장을 하냐면요. 의원내각제 정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고요. 국회의원들을 겁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 부산에 임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48명이 타고 있었던 출근버스를 헌병대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요. 크레인으로 그냥 집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을요, 국제공산당과 연결을 됐다라는 간첩 혐의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국회의사당을 군대라든지 헌병이 포위한 가운데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를 시킨 게 바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에 발췌라는 용어가 붙었을까요? 발췌는 뽑아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합법적인 과정은 정부안이 있다 그러면 정부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안을 또 따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이미 자기가 제출을 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거쳐서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 있어서의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안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냈었던 의원내각제, 단원제안을 짬뽕을 시키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기에는 뻘쭘했는데, 양원제, 국회는 양원제가 있고 단원제가 있습니다. 단원제는 뭐냐면요, 국회가 하나 있다라는 뜻이고요. 양원제는 국회가 2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국회가 3개가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제 아니면 양원제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회를 2개로 만들겠다, 양원제를 채택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제출을 한, 의원들이 주로 제출을 한, 거기에서는 뭐를 뽑았냐면요,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이거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발췌를 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가 장관들 내지는 총리,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헌법에 포함시켰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다. 왜? 국회에서 뽑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췌 개헌안을 거기 옆에 보듯이 기립표결로서 통과를 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총 과정을 뭐라고도 하냐면요,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물론 계엄령도 선포를 합니다. 6.25가
일어났는데도 계엄령이 선포를 안 됐다가 갑자기 공비가 출현했다 그래서 이 개헌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개헌이었었던 바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두 번째 개헌이었던 4.4.5입 개헌으로 가보겠습니다. 후기를 보시면은요, 발췌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그 해인 1952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2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는 52년부터 56년, 그렇죠?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8년을 해먹고 56년에 깔끔하게 물러나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4.4.5입 개헌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의결 종족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대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달리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반 이상을 이승만 편이 차지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무소속 의원들이 많았는데 얘들을 꼬실 수만 있다면 나중에 꼬시게 되는데요. 거의 3분의 1을 획득할 수 있어서 헌법의 통과의 정족수인 제적의원의 3분의 1을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의원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되지만 국민투표는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최초로 도입이 된 거는 바로 그네 아빠 박정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만 3분의 1을 확보를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아까 살펴봤었던 4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4년 임기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민의원 제적 의원은 203명이었습니다. 아까 2대 국회에서는 210명이었는데 왜 갑자기 203명으로 국회의원 총수가 줄었냐면요. 첫 번째 발췌 개헌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자유당이 6.25를 핑계를 대면서 계속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민의원만 뽑았기 때문에 203명으로 줄어 있었고요. 이거를 3분의 1을 한다고 그러면은 135.33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0.33명이 없잖아요. 저를 딱 봤을 때 저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제일 위 얘 3분의 1토막이 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토막은 없기 때문에 3분의 1은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결론적으로 203명의 3분의 1은 136명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승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억울하게도 찬성이 13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부결을 선포를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승만의 입장에서 이 헌법안은 부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며칠 후에 갑자기 회의를 다시 열더니만 아니야 우리가 잘못 본 게 있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만 그 이상한 논리 4.4.5입 논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자를 보시면은요, 사는 넉사자가 되겠고요. 그 이 사라는 것은 바로 버릴 사자가 되겠습니다. 치사 선택할 때 치하고 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까지는 버리고 오에서는 올린다. 이름하여 초딩 때 배웠던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가 놓으면은 올리는 거고요. 반올림을 하는 거고, 오가 못 되면 반내림, 없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5.333 같은 경우는 0.333은 이거는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버려도 된다. 따라서 정족수가 135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최윤식 교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여간에 이 당시에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었던 최윤식 교수를 자유당 제자였었던 관계자 2명이 찾아가서 농가를 부렸나 봅니다.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203명의 3분의 2는 얼마입니까? 예, 암산으로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최윤식 교수가 잠깐 계산을 하다가 135.33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4452을 하면 교수님 어떻게 되죠? 그거야 당연히 135지. 그래서요 바로 가서 뭐라고 발표를 한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제2 권위 있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인 최윤식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135.333에서 그거 같은 경우는 4452에 의하면 135가 된다. 따라서 이 4452 개헌안은 통과됐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결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우여곡절, 웃지 못하는 우격다짐에 의해서 4452 개헌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개헌안의 부칙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칙에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 다시 말해서 이승만이 되겠죠. 초대 대통령. 그래서 보통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특별하잖아 이러면서 초대 대통령은 마음껏 죽을 때까지 대통령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개헌안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승만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한 큐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 이런 개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모두가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요. 독재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3대 대통령의 그 유명한 조봉암이라든지 신익희가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1956년에 있었던 대선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1대 48년, 2대 52년, 3대 56년 해먹고요. 또 해먹으려고 1960년에 나와서 지는 당선이 됐지만 부통령 과정,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겠고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있게 되는데요. 신익희 후보가 아주 지금까지 선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를 내세우게 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게도 신익희 후보가 5월 15일에 대통령 선거였었는데요. 5월 5일에 유세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봉암만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당시에 선거에서 30% 넘는 표를 얻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승만은 쟤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조봉암을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보안법 파동으로서 독재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경향신문, 자기의 비판적이었었던 경향신문까지 폐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진보적인 경향신문, 진보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이게 바로 이승만 말기에 있었다. 이승만 사라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50년대 말에 있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거기 이 양반이 바로 조봉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봉암 같은 경우에 거기 나와 있네요. 진보당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진보당을 만들려는 과정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보당을 만들게 되는데 사법살인을 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4.19에 의해서 이승만은 퇴진을 하게 되겠고요. 이승만에 대해서 하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진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고요.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바로 대통령제를 쓰게 되면은 대통령이 독재를 하게 된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헌법이 테러 독재 헌법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대통령제부터 설명을 하면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있네요. 국민들이 누구를 뽑아준다고요? 입법부, 국회도 뽑고요. 국민들이 행정부, 대통령도 뽑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습니까? 국민이 두 개를 다 뽑았기 때문에 잘난 놈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갑자기 입법부를 해산을 하는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해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엄격한 상권 분립이 원칙인 대통령제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국민들이 입법부도 뽑아줬고 행정부도 뽑아줬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해산시키는 일은 절대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견제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행정부에 대해서는 동의권, 승인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 소추권 이런 것들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르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해산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박정희 빼고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한능갑에서는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내각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내각제라는 용어가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형태는 의회 정부제가 제일 명확합니다. 의회가 정부를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의원내각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뭐냐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를 뽑게 되냐면요. 바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뽑았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알아서 뭐를 구성을 한다고요? 행정부를 구성을 한답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라는 말 자체는 국회의원들이 내각 총리를 비롯하여 장관을 한다라는 겸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만 구성을 하면은요, 걔네들이 수상을 지명을 해서 행정부를 구성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행정부가 의회 해상권이 있고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내각 불신임권,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가진 게 발췌한 것 중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안들에서 딱 하나 발췌한 게 그거였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국회만 뽑았고 행정부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웠을 때 한쪽이 한쪽을 불신임할 수도 있고, 불신임한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없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해임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행정부는 의회 해상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국민이 뽑아줬는데 지들끼리 해산을 하고 지들끼리 불신임해서 자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지들끼리 싸우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국민에게 다시 물어보자. 그래서 의회 해상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각 불신임권이 있게 되는 거고요. 국민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누가 옳았지?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내각제,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구성을 한다. 국회 정부제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능검에서 쓰고 있는 내각 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는요, 이거 같은 경우 명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내각 책임에서 내각이 책임을 진다라는 말인데 이 말만 봤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는지 모르잖아요. 국민한테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각들이 국회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국회만 뽑고 걔네들이 가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국민들한테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게 해서 투표를 다시 하게 된다. 이 과정이고요. 아까 박정희에 있어서의 테러 독재 헌법이었었던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국민이 입법부를 뽑아줬는데 바로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누구를요? 입법부를 마음대로 없앴다라는 거. 이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독재자에게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썼던 유일한
바로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요. 장면, 짜장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장면을 누가 뒤집어 엎었다고요? 예, 그네 아빠가 5.16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어 엎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은 퇴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붕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부가 쓰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 내각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허정이 과도 내각의 수반장을 맡았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과도 내각, 정부가 갑자기 붕괴한 경우는 2번이 있습니다. 이때 4.19 때 하고요. 또 한 번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네 아빠가 총 맞아 죽었을 때 1979년 11.6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무총리였었던 최규하가 과도 내각의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는 것들이죠. 그 과정이 되는데, 그래서 허정이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승만 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은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그걸 설명을 안 했네요. 장점은 뭐냐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고 그것들에 있어서의 심판을 받고 법원에서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임기 동안에는 잘하나 못하나 계속 자기의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자기의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게 바로 독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의 가장 장점은 바로 국정이 안정된다라는 거고, 안정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권력이 세기 때문에, 권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독재로 흐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승만에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뭐냐면 저와 같은 독재자가 또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정부로 바꾸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같은 수상제, 영국과 같은 수상제를 의원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수상의 임기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수상의 임기는 없습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게 되는데, 다수당이 국회에서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간에 수상이 바뀌게 됩니다. 잘리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아주 정국이 혼란할 수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은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원내각제가 되겠습니다. 독재는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의원내각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을 보고서 대통령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국회도 말씀드렸듯이 민의원 참여제로 최초로 뽑게 됩니다. 발췌위원회에서 양원들을 한다라고 그랬지만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했었거든요. 60년에서야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헌법 역사에 있어서, 헌정사상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2개, 양원제 국회로 운영되었다. 이 선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의원내각제 정부, 내각책임제 정부였었다. 이게 바로 장면 내각이 유일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양원제 국회에서 대통령 문보선을 선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묻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장면 내각에서 내각 책임진데 갑자기 대통령 얘는 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임시 대통령이라고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바로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요. 이 대통령은 의례적, 형식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죠.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당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한동안 총리가 뽑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국빈이 온다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군주제, 입헌 군주제에서 군주가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은, 군주가 하면 되는 거죠. 임금,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헌법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만이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거를 발표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성립한 짜장면 정부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 정부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이때의 짜장면 정부를 우리는 의원내각제 정부, 내각책임제 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그럼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5년이었고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절대로 100년 안에는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요, 의원내각제 정부가 이승만의 독재에 의해서 그것들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의원내각제 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성립하게 된다. 그게 바로 짜장면 정부다. 그런데 짜장면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바로 근의 아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장면이 또 한 번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4차 개헌이 되는데요. 예, 차수, 술 마실 때는 차수를 세는 거고요. 몇 대 대통령, 몇 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요. 예, 상황들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라는 거는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장면 정부가요, 4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비법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9차 개헌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그런 개헌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할까요? 예. 소급입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법률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이미 법률이 없었는데, 아직 법률이 없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로 설명을 하면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누가 부정선거를 할 줄로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최초로 선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너무나 심대한 결과를 초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법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일을 처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을 한, 그게 바로 장면 개헌에서 한 게 되겠고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한헌법에서도 소급입법에 의한 개헌을 했었는데, 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었던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친일한 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친일파 애들, 민족 반역자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도 없었는데 민족을 반역하면은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 법률 조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제한 국회에서야 그 법률을 만들었었고,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친일한 애들을 처벌을 한 거, 이것도 소급입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2번이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나오기에는 한검이 너무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근의 아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의 아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상당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19에 의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했고요. 박정희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정변인데 저는 강한 어감인 쿠데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짜장면 정부가 뒤집어 엎어지게 됐고요. 1년도 못 돼서요. 그래서 헌법이 정지가 되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회도 해산이 되고 정지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박정희는 3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별 2개가 되겠습니다. 별 2개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좀 쪼무레기들이, 별 중에서 쪼무레기들이 하는 거죠. 소장이었었던 박정희. 그 다음에 12.12 쿠데타는 또 별 2개짜리 전두환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여간에 너무 흥분하고 있네요. 좀 캄다운을 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부터요, 1963년 12월 달 대통령의 취임하기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2번째 군정이 되겠습니다. 현대사에서요.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2년 군정이 있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요, 62년에 5차 개헌을 하게 되네요. 이승만이 발상, 그 다음에 4.19 이후에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5차 개헌에서 박정희는 독재를 해야 되잖아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해야 되겠죠. 국회 2개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죠. 그래서 단원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아빠는 대단하다. 예, 역시 대단했네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하고 단원제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네 아빠는 그렇죠. 총을 국민들이 왜 그네 아빠한테 줬습니까? 적을 막으라고 총을 줬는데 총구리를 돌려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너는 뭔데? 왜 군인이 정치를 하는데 이럴까 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헌법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요. 4 곱하기 항상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4년 뒤에 2번까지 8년에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헌법에 난도질을 치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그냥 헌법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뽑혔고요. 이승만 3번, 아까 말했던 윤버전, 양원재 국회에서 뽑혀서 4번째. 박정희가 이제 몇 번을 해먹는 줄 아십니까? 5번을 해먹습니다. 보겠습니다. 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뽑히고요. 그 다음에 4년이기 때문에 67년에 6대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냐면요. 당연히 6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이면 71년에 거기까지 깔끔하게 해먹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사서오입 개헌에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했죠. 나 초대 대통령이잖아. 나 특별하잖아. 이렇게 해서 처음은 무엇인지 간에 특별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한 큐에 해결을 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그런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가 있어서 나 2번째잖아. 2번째도 소중하잖아.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동원한 논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거기를 보시면 삼선개헌이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딱 한 번만 더 할게. 3번까지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무한대 하게 해달라. 이거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헌법에 2번까지인데 왜 3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히 물어봤겠죠. 박정희가 내세웠던 그 핑계는 뭐였었냐면요. 박정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경제개발 62년 군정 때 헌법을 대단하게 바꿨던 그 대통령제 단원제로 바꿨었던 바로 그 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8년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민족 중흥을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설득이 될까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설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추잡한 편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삼성개헌 369, 369 이게 몇 차 개헌인지 이거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승만이 2번 발사, 그 다음에 4.19 이후에 2번, 그 다음에 박정희 군정 때 대단한 박정희 한 번 했죠. 그래서 6번째가 되긴 되는데요. 하간에 박정희가 4 곱하기 3입니다. 3번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냐면요. 밑에 보시면 삼성개헌 반대 투쟁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다고요? 안 하는 척하면서 국회 별관에 새벽 2시 반에 모여서 지들끼리 투표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의사봉이 없었답니다. 땅땅땅 두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옆에 주전자 뚜껑을 가지고서 땅땅땅 3번 두드렸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편법을 동원해서 삼성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개헌을 하고 나서 71년도에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데 이때까지 당연히 직선제였죠. 이때 이제 김대중이 후보로 나오게 돼서 낙선을 하게 되는데요. 박정희는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쭉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이게 바로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마지막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켰을까요? 예,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신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고 간선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약속을 지켰죠. 자, 보시면은요, 72년에 개테러 독재 헌법이었었던 유신헌법이 나오게 되는 것들인데요.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 국민투표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투표율이 91.9%고요. 찬성률이 91.5%가 되겠습니다. 히틀러를 비롯하여 독재자들은 법률을, 그렇죠, 국민투표를 악용을 해서 독재를 합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신헌법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은 국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69년이 되겠죠. 닉슨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름이 되겠고요. 독트린은 선언주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9년에 이거, 그렇죠? 삼성 개헌이 있는 69년에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개차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손을 빼야 되는데 명가에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시아의 방위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개입을 안 할 테니까 아시아인들끼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이제 발을 빼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 거고요. 중서분쟁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하고 있었죠. 뭐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중국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냉전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냉전의 해체는 91년 소련이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냉전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한테는 상당히 이게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냉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빨갱이하고 미국이 사귄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가 사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한테도, 야, 너도 북한하고 한번 대화해봐. 내가 빨갱이 사귀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최초의 남북한 합의 선언이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이걸 발표를 하고요. 이게 바로 박정희에게는 헌법을 바꾸는 핑계가 되는 거죠. 김일성하고 이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쟤는 권력이 강한 것 같아. 나도 권력 좀 강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유신헌법을 이제 국민들에게 통과시켜줄 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대통령은 이제 직접 뽑으면 김대중 같은 애가 나와서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선제로 바꾸고요. 간선제로 하지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귀찮은 것 같아. 6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뭐 이럴 바에 60년에 한 번씩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하고 6년으로 정했고요. 연임 제한을 삭제하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나 초대 대통령이야, 특별하잖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 두 번째 대통령, 세 번째 대통령이야, 특별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3번만 삼성 개헌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딱 4번만, 딱 5번만, 이게 너무 추잡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유신헌법에서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정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연임, 중임 제한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머리를 써서요. 그래서 중임 제한,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제한 자체를 아예 유신헌법을 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상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탄압했었던 긴급조치를 이때 헌법에 포함시키게 되겠고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뽑은 게 아니라요. 누구를 뽑았다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들 맘대로 뽑습니다. 국민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3분의 1 국회의원을 뽑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개무시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 맘대로 지금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 맘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때 유신헌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요, 국회 해산권 이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72대 8대 대통령, 8대는 없으셔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9대 대통령에 또 뽑히게 되는데요. 7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4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79년에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78년에 있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거가 어디서 있냐면 장충체육관에 있습니다. 한 2,500명 모아놓고 선거를 하는데요. 이때 2,578명 중에서 2,577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한 표는 반대표가 아니고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이런 선거는 100번, 1000번 무한대로 한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켜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를 무조건 지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중국 지금에 있어서 중국을 잘 살게 해준 독재자 시진핑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나아졌는지는 또 따져봐야 하지만 설사 나아졌다 하더라도 독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박정희가 11.6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79년 12월 달에 아까 배웠었죠. 가도 정부의 수반이었었던 국무총리 최규하가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뽑혀서요, 이 대통령을 좀 한 8개월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구리가 서늘했답니다. 이게 뭐지? 라고 딱 봤더니만 권총이었답니다. 이게 물론 농담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권총을 들이대면서 죽을래? 아니면 대통령 할래? 라고 했기 때문에 최규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죽음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그만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물러나고, 그 다음에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전두환은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88년 2월 25일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전두환은 이제 전두환헌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이거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뽑혔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코미디를 하고 있죠. 2,525명 중에서 2,524명이 찬성을 하고요. 또 한 표는 무효표였답니다. 이 무효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죠. 어떤 점이었는지.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인주였기 때문에 묻어나서 이게 무효표가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거의 그렇죠, 100% 독재 국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득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1980년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간선제는 유지가 되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는 7년 단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기본은 4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보성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2인데 이거는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4 곱하기 2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6 곱하기 무한대로 이게 바뀌었었고요. 두한이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7 곱하기 1로 이렇게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두한이는 1981년 2월 25일에 선출이 되고요. 이미 대통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취임은 3월 3일 날에 합니다. 근데 임기 시작을 2월 25일로 봐서요. 88년 2월 25일에 전두환의 친구였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은 보통 6월에 있죠. 그래서 88 올림픽 때 개선언을 한 사람은 두한이가 아니라 바로 대머리 친구였었던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87년 9차 개헌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네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4.13
호헌, 헌법을 보호하겠다. 간선제헌법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국민들의 저항,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군의 피격 사건이 6월 9일에 있게 되는 거고요. 중태에 빠졌다가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항복선을 하게 되는 거고, 이한열 군 같은 경우는 7월 5일에 사망을 하겠습니다. 이한열 군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젊은이의 피해 대가로서, 국민들의 저항의 대가로서 9차 개헌이었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나긴 9차 개헌의 전 과정을 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발췌 개헌, 4.4.5.18 개헌 발사를 했었고요. 발췌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4.4.5.18 개헌에서는 한방에 해결했다. 4 곱하기 무한대로. 그래서 이 헌법 공포 당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사 기억을 하시고요. 내각 책임제 개헌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 개헌, 양원제 최초이자 유일하게 되겠고요.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개헌, 이거는 당분간 안 나오겠습니다. 100년 내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박정희 나오겠습니다. 근혜 합번 역시 대단하다 군정 시기에 있었고요. 기본인 4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삼성 개헌 딱 3번만 하게 해달라. 이게 369, 6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해서 6 곱하기 무한대가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국회 해상권도 명시가 된 개테러 독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전두환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 7 곱하기 1이 되겠고요. 9차 개헌은 직선제로 바꿨고요. 5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개헌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면 내 문제를 풀까요? 여기서 그칠 사람들은 빠져나가시고요. 잘 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그래도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은요.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최근 3회 중에서 60일에 나오고 있네요. 60일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요, 삼성개헌 나와 있습니다. 369, 369.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96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년 이후 사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가 좋다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1960년 딱 한 번이 되겠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은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폐간, 정확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59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진보적인 경향신문,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50년대 말이 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거는 근혜 아빠 쿠데타 이후에 권력장악기구 61년이 되겠고요. 평화통일론 또 나왔네요. 조봉암 아까 58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답이 되겠죠.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금지. 이거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 이후에 국회를 해산시켰고요. 그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가볍게 5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밑줄 친 개헌안에 대해 발표된 이유, 주로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요.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 그렇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라는 건 4.19 직후가 되겠습니다. 누가요? 허정가도 내각에서 뽑힌 사람이 짜장면 정부, 뒤집어 엎은 사람이 근혜 아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960년 이후 사실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이거 같은 경우는 재헌헌법의 3대법이 되겠고요. 재헌국회 3대법. 그 다음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1차는 46년, 2차는 47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니엄 차임위원, 그래서 짜장면 정부가 수립됐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론 또 나왔네요. 58년.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법도 또 나왔습니다. 재헌국회 3대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문제 벌써 풀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선거에 의해서 뽑힌 거고요. 임기가 2년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내 선거로 이거 아닙니다. 옳지 않는 걸 고르세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됐었다. 이거는 딱 한 번 우리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딱 한 번 4.19 직후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제주도에서 2명 그러니까 198명으로 출발을 했었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기속재산 처리법까지 재헌국회의 상대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죠. 여기를 보시면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테러 독재 조항이었었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1972년에 10월 유신, 그래서 10월 유신이라고 그러죠. 유신헌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를 보시면은요. 가 같은 경우는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여러 번 있었었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대통령의 계속 임기는 3기에 한한다. 3번까지만 369, 1969년에 3선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면 되겠고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시행, 이거 같은 경우는 0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순사건, 48년이 되겠습니다. 50선거 전에 제수4.3 항쟁,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의 여순 사건 이렇게 꼭 정리를 하세요. 일부 군인 근의 아빠를 비롯하여 이거 같은 경우는 1961년이니까 틀렸었고요.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북한 권력 세더라 김일성 나도 세야지 이렇게 하면서 10월 유신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달 차이밖에는 안 나지만 7.4가 붙어있고 10월 유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10월 유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를 하는 63시가 나와 있네요. 63시는 63년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6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뭐까지 했냐면요.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면 개헌이 바로 독재자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되었었다. 이 슬픈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